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출제문제 풀이. 이 시간에는 2025년 8급 국회공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국회공무원 시험 이번 2025년에는 9급 속기직의 모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 문제는 8급 시험에서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문제의 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국회 공무원 시험은 입법 공무원의 취지에 맞게 상당히 좀 정선이 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했었는데 문제는 좀 까다로운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이론을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도 풀 수는 있는 문제였는데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을 상당히 요구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변화가 된 측면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법령의 내용들도 가장 최신의 법령의 내용들을 좀 알고 있었어야 풀 수 있을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론의 내용보다는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특히 8급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디테일이 상당히 좀 깊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론적인 부분 못지않게 이 법령에 대한 내용들도 최신의 법령을 좀 익혀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문제 같이 살펴보기로 할게요. 1번부터 25번까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자,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법률과 구분과 그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은 매년 1월 말에 지정이 됩니다. 매년 1월 말 지정이 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5년 1월 21일에 이제 지정이 됐어요. 예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먼저 지정이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예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재정정보원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맞아요. 1번 맞는 이야기가 되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바로 지금 1번이 정답이 될 텐데, 중요한 건 2, 3, 4, 5번이 지금 이제 전부 다 틀린 거라는 거죠. 틀린 거. 자, 2번을 보시면 이제 준시장형 공기업의 예로 대한석탄공사를 들었는데, 이 대한석탄공사가 2025년도에 지정이 된 공공기관에서 다소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대한석탄공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텐데, 원래는 이제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대한석탄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이 되었었는데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있는데, 이 한국관광공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까지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4번.
시장형 공기업의 예로 한국마사회가 있는데 이 한국마사회는 레저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뭐 막권 팔고 뭐 경마한다 그래가지고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4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이제 기타 공공기관의 예로 한국소비자원이 있는데 이 한국소비자원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타 공공기관을 가지고서 시험이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기타 공공기관을 가지고 시험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점 생각하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지금 1번 빼고는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에 이제 대한석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대한석탄공사의 변화를 감안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감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1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고 우리가 이제 뭐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통해서도 많이 봤었던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문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사회적 자본에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자,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한테 시키는 거죠. 그죠?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시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이 안 해왔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높게 되면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2번.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한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죠.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그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사용하지 않을수록 총량이 감소하는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3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회적 자본은 정부에 의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다. 그랬는데 요 선택 지문은 우리가 다른 시험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정부에 의해 가지고 단기간에 형성이 될 수 있다. 일단은 정부가 막 주도해 가지고 사회적 자본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기간에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발적으로 그냥 작은 투입에 의해서도 엄청난 신뢰관계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형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라는 말이 없었으면은 이제 맞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정부에 의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사회적 자본의 요소에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어떤 노력이나 성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포함이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음 3번입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인사행정에서 개방형 인사제도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는 개방형 인사제도의 예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직위제도죠. 개방형 직위제도 같은 경우에는 공직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 내외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공모직위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속 조직에 해당 조직의 내외, 그러니까 공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제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임용이 될 수가 있지만 공모직위제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임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민간인은 개방형 직위제도에 의해서는 임용될 수 있지만 공모직위제도에 의해서는 임용될 수 없다. 말씀드렸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하며 공모직위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물론 뭐 과장급은 20%로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방형 직위는 20%, 공모직위는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직위 제도는 기관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기관 외부, 그러니까 소속 이 부처 바깥에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공모직위는 공직 밖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는데 개방형 직위는 공직 밖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요거는 우리가 뭐 동형 모의고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직 밖으로 내면은 이제 뭐 정년까지 계속해서 정년이 보장이 되던 이 같은 신분 보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이 된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임기가 끝나게 되면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 4번이 다 맞는 내용이니까 지금 5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은 자율사항이나 공모직위제도의 운영은 의무사항이다. 그랬는데, 자, 중앙정부에 있어서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직위제도는 모두 다 의무사항입니다. 자율사항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 직위제도나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 있어서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은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이나 공모직위제도의 운영은 의무사항이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율사항이라고 얘기한 걸 의무사항이라고 고쳐주셔야 될 것 같네요. 따라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정책 집행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책 집행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습니다. 하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뭐 나카무라 스몰로드의 집행, 뭐 그다음에 사바티오와 마스메이니안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조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 대상 집단의 불응 정도는 정책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불응 정도. 불응 정도는 정책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분 정책 같은 경우에, 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불응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뭐 재분배 정책이나 아니면은 규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불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정책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하향식 접근 방법은 정책 설계자가 정책 집행자의 능력과 헌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집행자의 상황들을 충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상향식 접근 방법은 공식적 정책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행 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향식 접근 방법에서는 살펴지지 않는 상향식 정책 집행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 유형 중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 집행자가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 협상 능력보다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그랬습니다. 집행자가 행정적인 협상 능력보다는 기술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유형, 기술적인 재량만을 가지고 있는 유형은 지시적 위임형은 아니죠. 그죠?
지시적 위임형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고전적 기술자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 유형 이야기할 때 그 집행자가 가지고 있던 재량이 고전적 기술자형은 뭐였어? 그 얘기했던 기술적 재량. 다음에 이제 지시적 위임형은 기술적 재량 플러스 행정적 재량까지 가지고 있다. 아울러서 이제 협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협상 능력까지도 강조가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재량만 강조했기 때문에 고전적 기술자형에 대한 설명이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가 있겠어요. 4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메스메니언과 사바티언은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정책 목표가 분명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순위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책 지지 연합 세력의 지속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5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지만 4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 제도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중앙정부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 지방회계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 자체도 다르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방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호조 플러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회계 시스템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중앙정부가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먼저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 그랬는데, 자, 복식부기나 발생주의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가 먼저고, 중앙정부가 복식부기 발생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도입한 다음에 중앙정부로 확산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2번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때? 우리가 이제 그 지방행정의 원칙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 좀 부담되는 사업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지방정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본 다음 중앙정부로 확산을 시킨 요 같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번.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땠고 올해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우리 보통 이제 재무제표 그러면은 이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 흐름표가 포함이 됩니다.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을 지금 되게 기민하게 시험 문제에 반영을 한 것이 이번 이제 국회직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5번.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 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봅니다. 다음 글의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정부 실패 요인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는 정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기역과 니은의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정부 실패의 요인으로 지금 등장이 되고 있는데, 자, 기역과 니은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죠. 정부 관료 조직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식적 목표이지만 관료들이 자기 이익이나 부서의 예산 확대에만 집착해 재정을 낭비하는 경우를 기역으로 인한 정부 실패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뭐 자기 이익이나 부서의 예산 확대에 집착하는 이 같은 상황, 공익과 공무원 개인 이익의 충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부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기역의 내용은 내부성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성을 택하고 있는 1번하고 3번 중에서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니은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시장 실패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자, 이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보셔야 되겠죠? 지대 추구 행위나 파생적 외부 효과. 둘 중에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행위들, 그러니까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인 거지 별다른 노력 없이 지금 얻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대 추구 행위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파생적 외부 효과가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내부성, 니은은 파생적 외부 효과. 따라서 이 두 개를 전부 다 맞추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뭐 권력의 편제는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다음 7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돼요? 지방자치법의 변동 내용을 좀 잘 알아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봅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기관 대립형으로만 기관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예전법이죠. 예전법. 바뀐 지방자치법에서는 이제 주민투표에 의한 기관 구성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1번이 바로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번.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나 전부 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랬고. 다음 3번.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4년 중에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이제 반반씩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 연임은 3기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으로 한다. 뭐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으로 한다. 뭐 특히 또 이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같은 경우에도 3명까지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따라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1번이 여기서는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8번입니다.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직급, 직류,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뭐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당히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기업부터 볼게요.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한다. 종류도 그렇고 책임과 곤란성도 그렇고 다 유사한 게 직급이다.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니은. 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동일한 직렬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그러니까 직렬이 나누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니은도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디귿. 직위 분류제는 서로 다른 직무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수평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직무의 속성별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리을. 직위 분류제는 계급제보다 보수 및 직무 수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에 더 용이하다. 그렇죠. 직무의 종류 그리고 곤란도와 책임을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직무급 수립에 용이하다 하는 것이 계급제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을도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에서는 정답이 여기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9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와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국회 통제도 받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정부는 규정에 따른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금운용 계획안도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할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증액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증액을 하려고 하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3번. 기금 관리 주체가 기금운용 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기금운용 계획을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이거는 국회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을 해야 변경안을 제출하는 거 이거 예산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환율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에 따라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20%를 초과한 경우 기금 관리 주체는 변경 명세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70조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다음 5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 금액의 경우 기금 관리 주체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3번에서도 봤었죠. 기금 운용 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 금액을 변경할 경우나 또 의무적 지출 금액의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로 범위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따로 운용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들이 국가재정법 70조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도 지금 맞는 얘기예요. 3번이나 5번이나 지금 다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에서는 지금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시죠. 정책 과정에서
권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정책 과정에서 정책 의제 설정 모형 가운데서 권력 모형 그러면은 이제 엘리트 이론과 이제 다원주의 이론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죠. 뭐 다음에 이제 뭐 신엘리트 이론, 신조합주의 이론, 뭐 신다원주의 이론 뭐 이런 것들 뭐 그 거기에서 이제 신다원주의 이론에서도 이제 뭐 어떤 것들이나 뭐 계급 이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신조합주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합주의도 나오고 뭐 계급 이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좀 살펴볼게요.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가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사회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익집단 간의 자발적인 결성과 통합, 이걸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집단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며 계급, 종족, 언어, 지역에 근거한 정치적인 하위 문화는 억압된다고 설명한다. 국가가 이익집단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 하는 게 국가조합주의의 특징이 되겠죠. 자, 이 둘은 전부 다 신다원주의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 디귿. 엘리트론은 엘리트 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대중의 선호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그랬는데, 자, 대중의 선호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는 엘리트 이론의 관점이 아닌 거지. 엘리트가는 정치적 경쟁으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중의 의사가 반영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디귿은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인 거고. 자, 다음 리을. 무의사 결정론은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이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랬는데 엘리트들이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서 정책을 결정해.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 그랬는데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어떤 의사를 냈을 때 엘리트들이 그 의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들인 거죠. 거꾸로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엘리트들이 제시한 의견을 대중들이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사 결정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명성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결론, 정치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인해가지고 그냥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야. 뭐 저 사람 서울대 법대도 나오고 판검사도 했고 그러니까 말하는 게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되는 상황들이 명성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얘기한 리을의 내용도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번에서는 지금 기억과 니은이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트워크 조직 그러면은 이제 데프트의 조직 유형 가운데서 가장 뒤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가장 뒤에 있는 내용인데 가장 유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는데 1번부터 보시죠.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이 상대방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평적 신뢰관계로 연결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평적인 신뢰관계. 이게 이제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각자가 맡은 업무들만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죠. 다음 3번. 조직 간의 상호 의존성과 관계성이 중시된다. 조직 간의 상호 의존성, 관계성 중시됩니다. 그죠?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들 생각할 수가 있고. 다음 4번.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간에도 형성될 수 있고 조직 내의 집단 간에도 형성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뭐 조직과 조직 간에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직 내부의 소집단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네트워크 조직은 집권화된 의사결정, 엄밀한 규칙과 절차, 업무의 명확한 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업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료제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는 기기적 구조를 위시하고 있는 이제 기능 조직이 이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번은 지금 맞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11번의 정답은 여기선 5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광역행정.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제 동일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도 하지만 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기도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협의회라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이 거쳐지고 그 각각의 규약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알려야 되겠지.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협의하에 만들어진 규약을 바탕으로 해서 각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서 설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성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없이가 아니라 거친 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시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아니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하고 경기도 부천시하고 서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2개의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거는 승인 대상이 된다. 3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4번. 행정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성한다. 그렇죠. 행정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도 시험 문제에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5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충청특별연합이 지금 결성이 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이제 신제도주의의 한 맥락으로 등장했었던 내용이죠.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채택하고서 제도 동형화를 강조한다 하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좀 살펴보죠. 1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제도와 개인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개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신제도주의란 얘기야. 제도의 단순한 기술에 그친다고 하는 건 구제도주의의 입장인 거고, 제도와 개인의 인과관계, 제도와 제도 간의 인과관계, 제도와 개인 간의 인과관계, 이걸 보는 거는 이제 신제도주의 입장이라는 거죠. 다음 2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렇죠. 맞는 얘기. 그래서 각각의 국가에서 어떻게 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나중에는 다 비슷해지더라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죠. 다음 3번.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개인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제도 속에 종속되고 그런 제도를 따름으로써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된 제도 속에 종속이 되고 제도를 따르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도 각각의 제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4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 동형화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많은 근대 국가에서 베버의 관료제를 채택한 이유는 그것이 효율성을 보장해 주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많은 근대 국가에서 베버의 관료제를 채택한 것이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채택을 한 거라는 거야.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그러한 제도들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 비슷해지는 게 제도 동형화라는 거지. 자, 그런데 제도 동형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시장 논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는 것이 그냥 제품이 좋아서 채택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거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품백 같은 걸 살 때 명품백을 사는데 물론 그 명품백이 품질도 좋겠지만 품질이 그지 같아도 명품이면 살 거 아니야. 왜? 네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쓰니까 우리도 쓰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냥 여기서 말하는 제도 동형화는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왜 굳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럴듯한 걸 따라가자. 그럴듯한 제도를 추종, 모방.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비슷해지는 거지. 이게 바로 제도 동형화다.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보장해주고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이 같은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넓게 해석하여 규칙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를 포함해서 사람의 표준화된 행동을 낳는 것을 제도로 인식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14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금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내용 보시죠. 1번.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 채무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회계나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채무를 부채라고 이야기한다. 1번 맞는 이야기죠. 다음 2번. 국가 채무의 기관 포괄 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 포함 및 비영리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채무기관의 포괄 범위에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들어가는데 비영리 공공기관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국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채무 규모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얼마를 빌렸다. 어디에서 얼마의 부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주의계, 현금의 이동에 의해서만 나타난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일반 정부 부채는 국제 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 다음 5번.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되며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 활용된다. 그러니까 발생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은 이제 부채 규모가 분명하게 나타날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1, 3, 4, 5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는데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활용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조정제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를 생각하면 되겠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죠.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를 통해서 국고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세목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지방교부세의 세목을 좀 기억해 두시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 총액에서 이제 19.24%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방안전교부세,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있는데, 소방안전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그랬고,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교부세 세목 가운데서 각각의 이 개별 국세의 항목을 건드리는 거는 소방안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두 개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재산세하고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잖아요. 그죠? 지방에다가 직접 내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해당이 될 수가 없어. 이 지방재정조정제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뭘 통해서 가야 돼? 국세를 통해서 지방에 내려가는 이 같은 상황이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업과 리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15번에서는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보기 자체에도 기역, 리을은 없잖아요.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 그러니까 뭐 지방교부세의 각각의 재원을 분명하게 알아두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법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선발 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의미한다 그랬고,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분법은 하나의 시험지 내에서 문항만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문항 집단 간의 성격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다. 반분법이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용인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이제 횡적인 신뢰성을 위한 내용이다. 한 시점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
다음 2번. 재시험법은 시험의 종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종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을 한번 보고 나서 똑같은 시험 문제로 사흘 뒤에 다시 시험을 보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재시험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이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 성적과 근무 실적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무 실적과 시험 성적 관련된 내용은 이제 기준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데 그 시험 성적하고 지금 근무 실적을 동시에 확인하는 건 동시적 타당성 검증에 해당이 된다. 맞는 말이고. 다음 4번.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나 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과 관련된 4개의 명제만 기억하면 분명하게 맞출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탄착군이 형성됐다고 해서 정중앙에 맞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정중앙에 맞추려고 하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탄착군이 형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탄착군이 형성 먼저 되고 나서 가운데로 크리크 조정하는 게 0.4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다음 5번. 내용 타당성은 시험 성적과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의미하며 시험이라는 예측치와 직무 수행 실적이라는 기준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기준 간의 상관계수로 측정이 되는 거니까 이건 내용 타당성이 아니라 기준 타당성이 되는 거죠.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직무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들어갔느냐, 정확하게 물어봤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따라서 16번에서는 지금 5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드로어의 최종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최종 모형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 합리성과 더불어서 영감이나 직관, 통찰력 이런 초합리성을 정책 결정의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점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의사 과정에서 환류 과정을 중시한다. 그렇죠. 의사 결정에서 환류 과정을 중시하는데 경제적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그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환류 과정을 중시하고요. 다음, 합리적인 요소 외에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최종 모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조직의 구성 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자,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조직적 무정부 상태다. 구성원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인 거지.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최종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에서 나온 이야기지.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수학적 계량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 결과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 계량적 분석이 합리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다음 질적 분석의 결과가 직관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메타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정책 결정 이전에 전반적인 정책 결정의 구상에 관해 결정하는 단계이다.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이 메타 정책 결정인 거예요. 네. 쉽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정책 결정 이전에 전반적인 정책 결정의 구상에 관해 결정하는 단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8번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이 지금 지방 국회 공무원 시험에서는 바뀐 법령에 대한 고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바뀐 지 한 지금 3년 정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옳은 것 이야기했을 때 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우리 이제 정책 지원관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책 지원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지방의회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다. 요거는 뭐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억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니은. 전문위원은 위원회 소속으로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기구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전문위원은요, 의회위원회 소속인데, 자, 소속위원장과 의회 사무기구장의 지휘 감독을 모두 받습니다. 지금 소속위원장의 지휘는 이제 소속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는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지만, 이제 그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기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속위원장의 지휘만 받고 의회 사무기구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니은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디귿.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그랬는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것은 정책지원관만 그래요.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지. 다음, 리을. 시도의 경우 전문위원은 4급 및 5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명하고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로 임명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리을이 지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과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틀린 내용 디귿, 니은 디귿도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동기부여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내용들 살펴봅시다. 1번.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분류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이제 욕구가 후천적으로 발현이 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 하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2번. 엘더포의 ERG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구분한다. ERG. 그래서 ERG 이론인 거죠. 그죠?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츠버그는 동기부여에 관련된 두 가지 요소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제시한다. 위생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제거가 되어야 될 요인인 거고 동기요인은 만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유지시켜야 되는 요인이다. 이 둘의 충족과 제거가 동시에 일어나야 동기부여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 거죠.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리커트의 관리체제 이론은 자신의 노력과 그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상 간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그랬는데 자, 리커트의 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체제 1번부터 체제 4번까지 그죠? 착취적 권위형, 온정적 권위형, 자문적 참여형, 그 다음 집단적 참여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 그 구성원 관리자와 부하들 간의 관계를 얘기한 내용이지.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 간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중요하다라고 본 것은
리커트의 관리체제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과정 이론 중에 첫 번째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정함의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야? 불공정성이야. 공정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생겨. 공정함이 깨져서 불공정하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 동기부여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본 내용이 이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 형평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4번은 지금 완전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주어하고 나머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5번. 매슬로우는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전 단계의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는 유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9번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론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이에요. 인사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누차 강조했던 얘기가 또 한 번 나왔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강임은 중징계의 하나로 한 계급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한 계급 아래로 이동한다고 해서 이건 절대로 징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강임은. 그죠? 우리가 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6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6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임은 아무리 징계 같아 보여도 징계라고 하면 안 된다. 1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경하는 것이다. 담당 업무의 변경을 전보라고 이야기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전입이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을 말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4번. 겸임은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2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겸임이 그렇죠. 자, 다음. 전직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수평 이동 가운데에서는 파견 빼고 나머지가 다 나왔고 수직 이동에서는 이제 강임만 지금 나온 것이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강임은 절대로 징계가 아니다. 목청껏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적중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실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따라서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할게요. 자, 기억부터 봅니다. 자, 정부 역할에 대해서 신공공관리론은 방향 잡기를 강조했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노젓기를 강조했다 그랬는데 노젓기라고 하는 건 이제 전통행정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고 자,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뭐였어요? 직접 봉사였죠. 서빙이야, 서빙.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아니겠지. 다음, 니은. 공익은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개인 이익의 총합이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다. 이거는 뭐 여러 차례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 합리성에 대해서는 자,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전략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랬는데 예, 맞는 얘기죠. 경제적인 측면만 보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본다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리을. 책임성 확보에 대해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지향적이지만 신공공 서비스론은 위계적이다 그랬는데
위계적인 책임성 확보는 이거는 뭐 전통 행정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인 거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강조가 되는 책임은 어때요? 다면적인 책임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도 지금 맞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다음, 미음의 공무원의 반응 대상으로 신공공관리로는 고객을 택했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시민을 택했다. 유권자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음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21번에서 여기서 옳은 내용을 골라라.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과 미음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다. 따라서 니은, 미음, 비읍을 니은, 디귿, 미음을 고르고 있는데 4번이 21번의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이에요. 성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성과 예산 제도 어떠한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써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느냐? 자, 1번부터 보죠. 예산서에 사업 목적 기술서가 포함되어 있고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음 2번.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가능하다. 예산과 사업의 연계. 이게 이제 성과 예산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3번. 장기적인 사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명확하다 그랬는데 장기적인 사업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그 단년도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지고 성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사업을 중시하는 전략적 목표의식을 명확히 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중시하는 것은 계획예산제도라고 얘기하는 PPBS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사업 단위에서 선정한 성과 목표가 최종 산출물이 아니라 중간 산출이기 때문에 수단과 목표가 바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 5번.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다. 아, 얘네들이 이 돈 써가지고 이 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22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23번입니다.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 네트워크 유형. 그러면은 우리가 하위 정부 모형,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인지 공동체 뭐 이렇게 쪼르륵 얘기들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정책 공동체는 특정 집단이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영역에서 등장함에 따라 참여자가 유동적이며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들을 내는 게 특징이죠. 자, 특정 집단이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영역에서 등장함에 따라서 참여자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야. 정책 공동체의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1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하위 정부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만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한 건 왜 그래? 관료, 의회위원회, 이익집단 3자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그냥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경계가 불명하고 불분명하고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3번. 정책 공동체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제한적 구성원들만 자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야. 그지? 그냥 일부의 사람들만 아는 이러한 상황들이라는 거죠. 다음 4번. 정책 공동체의 경우 정책 산출을 예측하기 용이한 반면 이슈 네트워크의 경우 정책 산출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공동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 아래에서 안을 내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그냥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정책 산출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다음 5번. 하위 정부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순으로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많은 게 이슈 네트워크고 가장 적은 게 하위 정부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3번에서는 지금 1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24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이 된 내용 그러면은 공직자윤리법상에 이제 그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이 된 5가지 내용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이제 그건데 우리 지금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의무는 일단 첫 번째가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 퇴직자의 취업 및 취급 업무에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을 의무화하고 있고, 다음에 선물 신고 및 인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직자에 대한 생활 보장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취급 제한, 취급 업무 제한, 보유 주식의 백지 신탁, 선물 신고 및 인도. 요게 이제 5가지 이제 의무 내용이 되겠는데,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이거는 의무 사항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영리 업무 및 겸직의 금지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지. 다음에 주식 거래 내역의 신고. 내가 보유 주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필요하고요. 다음 공직자의 생활 보장. 자, 공직자의 생활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역시도 공직자윤리법에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영리 업무나 겸직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갈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문제인데 녹록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게 이거였어?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1번이 가장 대표적이죠. 로빈스와 저지의 갈등에 관한 관점 중 인간관계적 관점은 조직 관리자가 갈등의 순기능을 최대화하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이 인간관계적 관점, 우리가 그 갈등에 관한 전통적 관점, 인간관계적 관점, 상호작용적 관점 이렇게 3가지로 갈등을 그 분류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로빈스와 저지의 관점인데, 인간관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야.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보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갈등의 순기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갈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도출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이거는 상호작용적인 관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사이먼의 갈등 해결 방안인 교섭은 관계 당사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잠재적인 동맹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잠재적인 동맹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우리 편이 아니었는데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폴리틱스, 정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치 전략이지 교섭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등 당사자들끼리 서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조율하는 이 같은 과정인 거고. 다음 3번. 조직 내 갈등과 관련해 폰디가 분류한 관료제적 갈등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의미하며 주로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때 발생한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수평적인 갈등인데, 자, 관료제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체제적인 관료제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갈등을 얘기한단 말이죠. 직위 상하 간의 그러니까 상하위 간의 이 갈등이야. 수직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적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체제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제적 갈등. 따라서 3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1, 2, 3번 다 틀렸네. 다음 4번. 갈등 예방 전략이란 순기능적 갈등을 적절히 조성해 조직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보 및 권력의 재분배, 정보 조절, 경쟁 상황의 창출 등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얘기 잘 보셔야 돼. 갈등 예방 전략이잖아요.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자 하는 거죠. 부작용을 없애고 그냥 갈등의 순기능만을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이야기인데, 자, 그 예방 전략이 순기능적 갈등을 적절히 조성을 하자. 있는 갈등도 지금 없애야 되는 판에 지금 없는 갈등을 만들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순기능적 갈등을 적절히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갈등의 순기능 측면을 활용해서 갈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조직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갈등 예방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4번도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 관리 방식인 중재는 제3자가 갈등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준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별화된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안을 냈는데 갈등 당사자가 그걸 거부하면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중재라고 하는 것은 너네 이렇게 해! 라고 결정이 내리면 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둔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별화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8급 국회 공무원 시험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9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7급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같이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2025년 8급 국회 공무원 시험 출제 문제풀이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출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기출 문제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재누리 행정학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항상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